오늘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지를 했지만 지금은 지지를 철회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반면에 뽑지는 않았지만 한번 지켜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다양한 시선들을 담은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4일 도발이 있었고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있었고 오늘 추가 발사가 있을 것이라고는 예측은 못하셨죠. 예, 그렇죠. 며칠 만에 다시 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추가 도발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어떤 상황을 더 악화시키면 안 된다. 이 상황 관리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어떤 특사를 보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판단은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지금 나온 얘기는 그 대북 식량 지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또 여쭤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한미 정상 간 회담 통화 때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하셨죠. 트럼프 대통령께. 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대북 식량 문제도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시겠다 하셨던 건데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언제쯤으로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국내 정치 현안 문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 대북 현안들 그리고 식량 지원 문제를 화두로 한번 만나보자. 이런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신 거라고 봐도 되겠죠? 실제로 북한하고 이제 그 실무적인 그 어떤 대화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여쭤본 것은 국내 정치권에 지난번에 합의했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정 우선적으로 협의체가 방금 이렇게 현안으로 대두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11월에 가동되고 지금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대통령께서 야당과의 관계를 이렇게 풀지 않고 오랜 시간 끌고 간다라는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 아닐까요? 원로들 주문도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풀어라 이런 주문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예, 그 점은 예. 야당들 측에서 좀 승인 있는 야당 입장에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여러 현안들이 야당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제1야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가 주도해서 여당이 끌어가는 것으로 해서 야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국을 끌어가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 독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독재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지만 만나셔야 될 상대라고는 생각하시지요? 저희가 지금 이제 대야 관계 협치 문제를 얘기를 드리고 있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원로들 만나셨을 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선 적폐청산 후 협치.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달이 됐는데 이 전달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아직까지도 적폐청산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는 어떤 또 다른 관계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을 얘기를 하는 와중에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의제가 공수처법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것일 겁니다. 지금 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성격을 항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문제제기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일단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 6월에 법무부 장관, 행자부 장관 합의를 했었죠. 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밝힐 차원에서 수 있는 방식이 그런 그렇게 차원에서 공개적인 이해를 하고 싶지만 하고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조국 민정수석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사법개혁안이 어쨌든 국회의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게 됐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입법 절차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어떤 뭐 정부 부처가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정해진 과정에 따르면 될 테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수석의 어떤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은 일정 부분 좀 정리가 된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법제화까지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청와대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반면에 수사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한결 수월해진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경찰 입장에서도 충분히 지금까지 가능한 논거라고 제기되었던 부분 아닌가요? 조금 전에 이제 조국 민정수석 말씀을 하시면서 인사 검증 문제를 꺼내셨습니다. 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의 인사와 검증 양쪽 다 만족스러우십니까? 국민들은 상당히 낮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임명은 됐지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제 35억 주식 투자 논란이 됐었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 하지 말아라고 하면서 본인이 다주택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드러났고, 거기서 국민들은 어떤 기준이 맞는 거냐, 검증이 잘못된 거냐, 기준이 잘못됐던 것이냐, 아니면 판단이 잘못됐던 것이냐, 청와대의 판단이, 이거를 물었었던 것이 이렇게 봐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가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하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어떤 그 능력이나 실력을 또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해야 될 시점일 수도 있는데요. 민정수석 하시고 시민사회수석 하실 당시에 인사 문제가 생겨서 현재의 어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그 당시에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수년 정도 사실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인사청문의 문화를 겪어온 셈입니다. 그리고 제도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서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도 제출을 하고, 조금 내밀한 자료까지, 그리고 나서 뭐 어떤 2단계로 나눠서 신상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것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업무 역량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개로 하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제도를 조금 다듬어보자, 이런 제안을 먼저 내놓으시는 게 어떤 국민을 설득하고 하는 절차일 텐데, 지금까지 청와대의 모습을 보면 뭐가 문제냐 라는 식의 해명이 있었고, 말씀을 그렇게 풀어주셨지만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쓰려는지, 쓰고 싶은지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도 상당히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게 맞는가, 솔직한 게 맞는가,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가 아무래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얘기부터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대통령께서 시행해 오신 경제정책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소득주도 성장,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 성장의 단 하나의 정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자체에 논란이 좀 생겨버린 국면이 됐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다듬어 갔으면 하는 어떤 후회는 지금 좀 없으신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고, 이래서 뭐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
인상의 속도 조절에는 뭐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국회에 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현행 제도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결정이 될 텐데 2년간 두 자릿수 인상이었어요. 내년까지 두 자릿수 인상은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하시죠? 이거는 참, 그 답변 자체가 이제 조심스러운데요. 예, 물론 대통령께서 결정 권한이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는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최저임금 인상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이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좀 굉장히 논란에 휩싸인 정책이 돼버렸었는데 요즘은 좀 이 용어를 좀 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얘기가 일자리 수치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집무실에 여전히 일자리 상황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아직 있으신가요? 예, 지금도 있고요. 오늘 보셨습니까? 혹시? 예, 수출은 4월 달까지 편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요즘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필요는 요즘은 없을 조금 것 같고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한 두 달 일자리 수는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좀 보면 고용의 질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한번 봤더니 일자리가 생기긴 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초단기 일자리. 그래서 주 15시간도 안 되는 정말 예를 들어서 이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초단기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이런 수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께는 나쁜 일자리라도 있는 게 나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기 위해서 투입되는 재정, 이 부담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를 지금 노인 일자리에 집중해서 얘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일 문제는 청년 일자리 아닙니까?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청년에게 계속 공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 81만 개 공약을 하신 것은 있습니다만 우리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난달에 마이너스 0.3%였습니다. 경제 괜찮은 건가요? 전망하고 있고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기관들, 해외 기관들이 성장률을 전망치를 낮추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대통령 행보 중에 인상 깊었던 한 장면을 꼽으라면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장에서 유족을 위로해 주신 장면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대통령에게서 공감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심리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치는 괜찮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실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데 왜 대통령께서는 괜찮다고 할까? 이런 인식의 괴리 문제를 요즘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자리도 그렇고 투자 활성화도 그렇고 경제가 또 활력을 찾기 위해서도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사실 또 한 축은 기업입니다. 요즘 기업을 많이 방문하시는 모습들을 제가 좀 언론에서 봤습니다. 가장 직전이죠. 최근에 삼성전자를 방문을 하셨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질의를 드릴 건지 아마 좀 예측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없으셨습니까? 이제 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재판과 경제는 재판 정말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법권이 어떻게 훼손되는지 과거를 봤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런 시선을 더 가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정책들에 대해서 좀 많이 여쭤봐서 앞으로 펴실 정책도 좀 질의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지켜봐야 될까요? 뭐, 아까 제조업도 부활시켜야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도 해야 되고, 미래 먹거리도 또 발굴도 하셔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미래 먹거리 몇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뭐 수소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이 사실 근데 어찌 보면 다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 아닌가요? 짧게 요거 한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동 현안도 사실 많기는 한데 이 주 52시간 시행과 맞물려서 지금 버스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 사안도 보면 이 52시간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불필요한 어떤 논란을 키울 수 있는 사안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사안 같습니다. 어떤 대비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죠. 예정된 시간이 거의 다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짧게라도 더 여쭙고 싶은데요.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보수 진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법률가시기 때문에 어떤 법적 판단은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 전이고 또 우리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하기는 어렵다. 그런 대법원 원칙적인 답을 판결이 드릴 수밖에 나온 없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생각해 보시겠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외교안보 분야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한 게 한일 관계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현재에서 과거를 지울 수도 없는 문제고 이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에 족쇄가 된 게 너무 오랜 시간입니다. 실질 협력 문제가 클 텐데 전혀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나 계기가 생긴 게 일왕이 바뀐 계기가 있는데 이 때문일까요? 일본에서는 일왕 방한 추진 얘기도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검토해 보신 사안이실까요? 다음 달 G20 계기의 한일 정상회담은 혹시 준비가 들어간 상황일까요? 내년 총선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총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 일부 장관들이 상당히 장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총선이 있으면 뭐 당에서 요구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 혹시 개각 시점을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특별히 뭐 개각 시기를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총리님을 비롯해서 이렇게 장관들이 정치에 나선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바라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선거 시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좀 이렇게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이렇게 그 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